안녕하세요. 여기는 북카페 내 마음의 별입니다. 별다방에 오신 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의 역사적인 첫 방송인데요. 수많은 책들 중 반고흐의 영혼의 편지를 첫 리뷰 책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 책은 빈센트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668통의 편지들을 미학 전공 박사님께서 골라서 8장으로 엮으셨어요. 초판이 1999년에 발행되었고 2017년 5월에 20만 부 특별 기념판을 냈으니 스테디셀러라고 할 만하죠. 1쇄가 보통 2,000부니까 계산하시면 얼마나 많은 인쇄를 했는지 아시겠죠. 1853년 네덜란드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빈센트는 1882년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1890년 7월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8년 동안 879점의 그림을 남겼어요. 저는 이 책을 읽어가면서 그가 늦게나마 예술가의 길을 택한 건 정말 다행이라고 느꼈어요. 중국 고전 책은담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간인 지간 후반절, 사람을 보려거든 그 후반생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 궁80 달80이라는 고사도 전하는데요. 주나라 때 정승이던 강태공이 벼슬 전 80살은 가난하게 살았지만 80 이후는 정승이 되고 너무도 다른 인생을 살았다고 해요. 소설가 김훈이 등단한 게 47세이고 박완서 선생님도 40이 넘어 등단한 걸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시고 살아가시는 별님들을 응원합니다. 제가 이 책을 꼭 읽으셨으면 하는 분들을 꼽아보았어요. 먼저 아름다움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요. 자연이든 인간이든 그들의 아름다움에 감동을 잘하시는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책을 가까이 하고 싶지만 책이 잘 읽혀지지 않으시는 분들도 읽으셨으면 해요. 이 책의 많은 부분이 그림이에요. 초기 작품부터 후비 작품까지 아주 다양해요. 그림부터 보시고 글자를 읽어 나가셔도 좋고요. 글자는 조금 보시고 그림부터 보셔도 좋아요. 저는 별님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이 책을 3번 읽었는데 그림만 본 것은 5번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예술에 관심 있는 분, 예술가가 되고 싶은 분들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도대체 예술가는 어떤 생각으로 예술을 탄생시키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감동할 만한 작품이 나오는 걸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이 책을 읽으셔야 해요. 물론 저처럼 그냥 예술에 문외한이신 분, 초보자이신 분들도 읽으시면 좋아요. 네 번째, 시간이 없어서 전시회에 못 가시는 분들께도 추천합니다. 요즘 웬만한 미술 전시회에 15,000원이 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천천히 원하는 시간에 저렴하게 작품을 즐기실 수 있어요. 이 책의 장점은요. 첫 번째, 가성비 갑이에요. 이 가격에 이런 그림이 들어있는 책은 전무후무 절대 보실 수 없을 거란 생각이에요. 게다가 겉이 빳빳한 하드커버인 양장본이에요. 제작 단가가 높은 건 아시죠? 당연히 오래 보관하기에도 좋죠. 아르레 별이 빛나는 밤, 밤의 테라스, 해바라기 등 유명한 그림들이 다 들어있어요. 보관하시고 대물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예담 출판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두 번째, 고흐가 좋아했던 문학에 대해 맛보기 하실 수 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했다고 해요. 인문학 서적과 신학 서적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예술적인 사유의 바탕이 이런 기초 인문학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후에 몇 군데 소개해 드릴게요. 세 번째, 고흐의 명언들을 접할 수 있어요. 국내에도 빈센트 반 고흐의 명언 작품집이 나와 있네요. 2015년 3월에 유페이퍼라는 곳에서 나온 책인데 이제 책으로는 안 되고 전자북으로밖에 구할 수가 없어요. 우선 저는 이 책에 나오는 고흐의 명언을 중심으로 뽑아서 소개해 드릴 거예요.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저는 가장 먼저 빈센트의 40여 개의 자화상들로부터 책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요.
43개의 자화상. 왜 이렇게 많은 자화상을 남겼을까? 의문이 들진 않으셨나요? 그가 유독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이라서였을까요? 빈센트는 말합니다. 모델을 구하지 못해서 대신 내 얼굴을 그리려고 일부러 좋은 거울을 샀다. 저는 이 지점에서 가난을 극복한 천재 작가라는 면모에 집중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에 대한 그의 자세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결국 그는 인간에 대해 더 탐구하고 싶어서 빈센트라는 한 인간으로부터 시작한 것이거든요. 책의 처음 부분에서 빈센트는 말합니다. 삶은 좋은 것이고 소중히 여겨야 할 값진 것. 이 부분은 빈센트가 동생이 다녀간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편지로 전하는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계속 들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게 되고 자신이 무언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랑을 느낄 때인 것 같다. 너무 다정하죠. 게다가 그는 괴팍하고 다혈질인 사람이라고 생각되었거든요. 사람을 그리워하는,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사람인 걸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어요. 책을 읽어가시면요. 빈센트가 해바라기, 별이 빛나는 밤 등 자연을 사랑한 작가이기도 하지만 먼저 인간을 사랑한 작가라는 점이 드러나요. 빈센트의 말을 들어보세요. 인간을, 살아있는 존재를 그린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물론 그 일이 힘들긴 하지만 아주 대단한 일이면은 분명하다. 1882년의 편지에 나와요. 또 나는 풍경 화가는 아니다. 내가 풍경을 그릴 때도 그곳에는 늘 사람의 흔적이 있다. 모든 사람이 모델을 알아보게 될 그림을 그리고 싶지는 않다. 세부 사항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인물을 본질적인 특징에 따라 단순화할 것이다. 내가 그리려는 대상은 아버지의 초상이 아니라 병자를 방문하러 가는 가난한 시골 마을의 전형적인 목사이다. 그는 그 사람 내면에 담긴 진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본질을 추구하고 싶어 한 거죠. 잠시 생각해 보았어요. 본질과 현상에 대해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죠. 특히 우리나라는 남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좁은 땅에서 한정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경쟁해 왔지요. 그래서일까요? 여행도 옷차림도 스펙도 모두 비슷하게 가요. 우리는 짧은 휴가 동안에 엄청난 효율을 내기 위해서 또 남들한테 지는 게 싫어서 열흘 안에 유럽의 5나라는 돌아보고 와야 해요. 저도 100일간 유럽 여행을 떠난 적이 있는데요. 파리행 비행기에서 만난 친구를 이탈리아에서 다시 만난 거예요. 저는 남들하고 같은 방식의 여행이 싫어서 나 홀로 배낭여행을 떠났는데도 그랬거든요. 제 안에 어떤 부분은 남들이 가는 그런 곳은 꼭 가봐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외국 나가서 동양인들 만났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딱 티가 나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옷차림이에요. 진짜 잘 입으세요. 젊은 친구들은 페피라고 부르더라고요. 패션 피플. 우리나라 보세요. 사계절에 따라 유행하는 옷도 다르고 우리가 또 그 유행을 쫓아가야 모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인문학 열풍, 스펙 열풍, 성형수술 열풍. 우리를 지탱해 가는 게 어쩜 이런 열풍들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하지만 뭐 이런 게 꼭 나쁜 거겠어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면서 살아온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하지만 현상 내면에 있는 본질을 탐구한 빈센트의 그림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조금 돌아보면 좋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빈센트가 오늘의 나를 초상화로 그린다면 어떤 모습일까? 혹 내가 숨기고 싶었던 내 모습을 간파해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럼 잘 산다는 건 뭘까? 나를 이루는 나의 본질은 무엇일까?
나의 본질은 내가 갈고 닦으면 변할 수 있을까? 다시 빈센트로 돌아가서요. 그는 굉장히 솔직하고 개성적이에요. 하지만 그런 그도 남들의 눈을 어느 정도 생각하기는 했네요.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내가 어떻게 비칠까? 보잘것없는 사람, 괴벽스러운 사람, 사회적 지위도 없고 앞으로도 어떤 사회적 지위도 갖지 못할, 한마디로 최하 중의 최하급인 사람.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여주겠다. 그것이 나의 야망이다. 이 야망은 사랑에서 나왔고 평온한 느낌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따금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낀다. 그러나 내 안에는 평온한 순수한 조화 그리고 음악이 존재한다. 나는 이것을 가장 가난한 초가의 가장 지저분한 구석에서 발견한다. 그러면 마음이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런 분위기에 도달한다. 1882년 편지예요. 저는 이 말이 성공을 위한 집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의 야망은 보잘것없는 처지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장 작고 가난한 것의 본질에 이끌려 발견한 그 아름다움의 진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때로 저도 책을 읽다가 좋은 영화를 보다가 음악을 듣다가 감동을 느낄 때가 있고 그 감동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마음 안에 어떤 조화를 밖으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런 면에서 감자 먹는 사람들을 여기에서 얘기해야 해요. 감자 먹는 사람들 이야기에 대해 작가가 이야기한 것은 정말이지 대단합니다. 그는 평범함 속에 비범함을 한 작가라고 할까요? 전에 그가 한 말을 함께 기억해 봤으면 해요. 들어보세요. 농부를 그리려면 자신이 농부인 것처럼 그려야 한다. 바로 농부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똑같이 느끼고 생각하며 그려야 한다. 놀라운 생각 아닐까요? 그는 감자 먹는 사람들이 독창적인 그림이고 아주 좋은 그림이 되리라 믿었습니다. 빈센트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램프 불빛 아래에서 감자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접시로 내밀고 있는 손. 자신을 닮은 바로 그 손으로 땅을 팠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려고 했다. 그 손은 손으로 하는 노동과 정직하게 노력해서 얻은 식사를 암시하고 있다. 다시 우울하고 어둡지만 살아있는 듯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램프불 아래 누추한 집안, 어두운 분위기 속 사람들의 생생한 표정. 한번 보고 제 인상 속에도 그들의 모습이 각인이 되었는데요. 아마 본질에 접근한 빈센트의 마음이 제 마음을 터치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빈센트가 감자 먹는 사람들을 그리며 예상했던 것처럼 감자 먹는 사람들은 정말 좋은 그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두고 보면서 감동하고 있으니까요. 그의 말을 다시 들어보세요. 사람도 곡식에 비유할 수 있다. 한 알의 곡식에도 싹을 틔울 힘이 있는 것처럼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사람에게도 그런 힘이 있다. 자연스러운 삶이란 싹을 틔우는 것이거든. 사람들이 싹을 틔울 수 있는 힘은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겠지. 동생 태우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가 참 철학자스럽지 않나요? 저는 이 말에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서예가이자 사회운동가셨던 무의당 장일수님의 나락 한 알 속의 우주라는 책도 생각났어요. 이 세상 온갖 존재는 모두 가치가 있고 존엄하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늦으면 늦는 대로, 작고 못난 싹이라도 틔우고 꽃 피워서 함께 어울려 조화롭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 삶인 것 같아요. 첫 방송에서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자연에 대한 빈센트의 사랑과 열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별님들 감사드리고요. 떨면서 첫 녹음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방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별님들 생각도 궁금하고요. 댓글 남겨주시는 것, 구독해주시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 뵐 때까지 한 분 한 분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